현대식 05번 가겠습니다. 현대식 05번. 첫 번째 배울 작품은 정념회기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정념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을 정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을 정념이라고 하고요. 기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깃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봤던 공식처럼 한 가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나 결국에는 추상적인 대상이 될 거고, 이러한 추상적인 대상을 깃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깃발은 당연히 구체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단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이라면 느끼는 인간의 고독이나 욕망이나 갈등, 그리고 번뇌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갈등이나 번뇌처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이 정념의 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랑 말하고자 하는 바만 좀 잡고 계셔도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내 마음엔 한 폭의 기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적 화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인 관념이 마음이 될 겁니다. 추상적인 관념. 뒤에 보시면 한 폭의 기, 즉 한 폭의 깃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추상적 관념을 깃발이라고 하는 소재로 구체화하고 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건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의 형식이 나와 있으니까 1년의 1행에는 은유법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겠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 보는 이 없는 시공에, 보는 이 없는 가로쳐 보시면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고독하다가 되겠죠.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고독하다.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없는 것 모양 가로쳐 보시면 실제로 나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지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고, 없는 것 모양처럼 걸려왔다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존재처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연입니다.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 세모 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혼란과 열기는요, 앞서 나왔던 부정적인 정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독, 욕망, 갈등, 번뇌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념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눈이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내거리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내거리라고 하는 건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고전 작품에서 자주 봤던 갈림길 또는 기로라고 하는 글자랑 조금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일맥상통하냐면, 우리 모의고사 풀었을 때 얘들아,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작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과 임금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내적 갈등 겪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기출문제 중에.
거기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로가 한쪽은 임금을 모시고 싶은 마음, 한쪽은 놀고 싶은 마음이어서 그 갈림길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상징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따라서 이 네거리는요, 화자의 심리 상황 또는 내면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네거리라고 하는 것도 사방팔방 길 뚫려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자유롭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정해진 정착지와 목표가 없다면 중구난방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네거리가 여기서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진 않아요. 갈게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편안한 그늘 체크해 보시면 그늘이라서 어둡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늘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편안하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그늘은 결국 평온한 상태가 될 겁니다. 또는 편안한 상태 말 그대로 편안한 그늘이요. 마음의 기는, 마음의 기라고 하는 건 1년 1행에 나와 있던 부분이 되겠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기는 마음이다, A는 B다, 운유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음의 기는 이잭은 여기 밑줄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그럼 얘를 줄글처럼 바꾸면 내 마음속에 있는 깃발이 눈이 들려주는 눈의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의 귀가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라고 나와 있는 걸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보시면 내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건 뭐 고난실현 역경이라고 많이 주목했는데, 여기서는요 눈이라고 하는 소재의 색채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눈은 흰색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이 될 겁니다. 흰색이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나오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순결하다라고도 할 거고 평안하다, 평온하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눈의 귀가 눈의 음악을, 마음의 귀가 눈의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눈이 들려주고 있는 순수하고 편안한 소리, 평온한 소리가 되겠죠. 결국 화자가 스스로 혼란과 열기라고 하는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거리로 나와서 눈을 바라보며 해소하고 있다가 될 거라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에게 원이 있다면, 원이라고 하는 건 일단 소원입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밑줄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럼 결국 방금 밑줄 친 부분이 화자의 소망 또는 화자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화자의 소망과 소원은 이미 도입부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순수한 삶과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일이 바로 화자가 원하는 소망이 되겠죠. 내 가슴속에 혼란함과 열기가 너무 가득하니까 그러한 혼란함과 열기를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이라고 하는 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이냐 뭐뭐인데 직유법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황제의 항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황제의 항서라고 하는 글자에서 얘들아, 항서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항복 문서입니다. 항복 문서. 한 나라의 왕이 항복 문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해간다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통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절망적이고 비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황제의 항서에 빗대어서 무언가를 설명할 건가 봐. 뒤에 볼게요.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감, 무거운 비애 세모 쳐보시면, 그럼 비애감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무거운 비애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겁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죠. 비애라고 하는 건 정서니까 추상적이죠.
그럼 무거운 비에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숨겨져 있겠네요. 내 마음의 귀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무거운 비에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무거운 비애가, 그럼 무거운 비애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겠네요. 어두운 거죠, 그죠? 얘가 어떻게 되냐, 밑줄 맑게 가라앉은. 잘 봐. 우리 어렸을 때 비커 같은 데다가 물이랑 모래랑 섞어서 막 흔들고 오랜 시간을 두면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에 뜨죠. 층을 이루죠. 맞아요? 그럼 그 모래를 무거운 비애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맑게 가라앉은 이라고 하는 같은 말 정화되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거운 비애가 정화된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찌꺼기 불순물들은 가라앉을 테니까. 정화된 동그라미 하얀 모래벌. 모래벌이라고 하는 것도 모래가 이루고 있는 장소인데 황토색이죠. 일반적으로 진갈색. 근데 하얗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서도 흰색의 이미지에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럼 결국 하얀 모래벌이라고 하는 순수, 뭐 순결, 뭐 깨끗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하얗다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에 주목해서. 여기서는 눈이나 하얀 모래벌이나 흰색에 주목해서 해석을 해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하얀 모래벌 같은 지규법도 나오네요.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마음씨의 벗 동그라미. 그럼 마음씨의 벗은 화자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될 텐데 화자가 찾고자 하는 마음씨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가 추구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이라도 완벽히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런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절대자라고도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년 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이 반복되네요. 수미상관이 되겠죠. 수미상관의 효과는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여기서 봐야 되는 수미상관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하거나 똑같이 끝나고 있는데요. 스스로 마음속에 나오는 혼란과 열기를 해소하려고 사거리에 나왔다가 해소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1년과 마지막 년 이 중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될 거고 1년은 외출 이전이니까 깨달음 얻기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년은 깨달음을 얻은 후가 되겠죠. 그래서 1년과 마지막 년 나와 있는 부분 바탕으로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기도라는 두 글자 밑줄 쳐볼까? 기도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경건한 자세가 되겠죠. 경건한 자세. 그래서 이 작품 경건한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해도 맞아요. 기도가 나오면 무릎 꿇고 경건하게 우리가 행동할 테니까. 그 다음 나온 작품 볼게요.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타인에 대한 시기 그리고 부러움 등에서 유발되는 감정이 질투가 되겠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투가 화자의 힘이 된다면 화자의 삶은 타인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화자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대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모습이 될 테니까 이 작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미래의 시점을 가정한 다음에 화자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 즉 성찰합니다. 화자가 과거에 너무 다른 사람들만 질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반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반성과 성찰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같은 말, 나의 과거와 현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겁니다. 과거가 만족스럽다면 나는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과거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하고 성찰할 거고, 미래 시점을 가정했기 때문에 젊은 날 화자의 모습에 대해서 화자는 탄식할 거고, 아, 나 왜 그따구로 살았지? 탄식을 할 거고, 그동안 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 질투는 나의 힘이에요. 이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옆에 있는 친구를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좋아요. 단기간에 목표가 설정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전에 비해 성적이 올랐는데 내가 목표로 세우는 친구보다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을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삶이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작품을 읽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라고 하는 글자 앞에 괄호 열어보시면 미래 시점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미래 시점을 가정하고 있는 것부터 짚어보셔야겠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같은 말 미래가 되겠죠. 미래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화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미래 책갈피 사이에서 발견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분. 계속 미래 시점을 가정하고 자기의 모습을 반성할 거니까 미래 시점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때라는 글자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미래에서 보는 현재가 될 거야. 이미 미래 시점을 위해서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때는 미래에서 바라보는 현재. 작품 속에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부터 정확히 잡고 가셔야 된다 할게요.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너무나 많은 공장 세모 쳐보실까요? 너무나 많은 공장이라고 하는 건 갈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갈등. 공장이 삐죽삐죽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날카롭게 세워져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갈등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네모 쳐보시면 지금 미래에서 보는 현재라고 한다면 미래에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데 자기 자신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게도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럼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화자는 반성 또는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내 과거를 돌아봤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거니 이 부분은 화자의 반성,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리석게도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나라고 하는 걸 좀 체크해 보실까요?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분하라고 하는 건 감탄형 뭐 종결어미 또는 감탄형 어미라고 할 거야. 근데 감탄형 어미를 이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텐데 반복이면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실 테니까 한 가지만 제가 대놓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되돌아보는 현재 자기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뭐구나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할 거예요. 특이합니다.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작품이 출제됐을 때 한 번쯤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니는 개처럼 지겹밥. 그 다음 행까지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여기서 봐야 될 건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니는 개 가로쳐 보시고 그 다음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가로쳐 보실까요? 구름 밑을 쏟아니는 개라고 하면 어딘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착지나 목표가 없겠죠. 여기저기 다니는 상황이 될 테니까 1번 방황하고 있는 화자를 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간단합니다. 쏟아닌다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여기저기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고 쏟아닌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느낌의 어감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감성, 성찰력 태도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는 구름 밑을 쏟아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살았나봐요. 화자가 한 행동들은요 전체적으로 다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엄청 후회가 들겠죠. 난 젊은 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랬더니 나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어. 탄식 세모 쳐보시면 탄식이라고 하는 건 젊었던 시절, 젊은 날에 대한 후회가 되겠죠. 내가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어서 젊은 날에 대한 후회 또는 의미 없는 삶에 대한 후회, 헛된 일에 대한 후회.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 바로 쳐보시면 이 청춘도 이거야 얘들아. 미래에서 보는 현재의 화자. 청춘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에서 보는 현재의 화자가 되겠죠. 미래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화자인 청춘을 세워두고 밑줄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살아온 날을 세어보았다 같은 말 반성 성찰이 되겠죠. 되돌아보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반성 성찰 보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좀 슬픈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갈게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건 뭐 내가 덩치가 큰데 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쫄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화자를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말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간에 뭐 1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명 중에 9명과만 제가 대화를 하고 한 명은 무시하고 한 명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없는 사람 취급이 되겠죠. 맞아요?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될 거고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않는 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될 거야. 않았으니 여기 내용 여기 밑줄 쳐볼까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결국 타인의
시기와 질투의 종속돼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삶을 살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관심, 사랑을 추구하고 살았다. 역으로 본다면 뭐 관종 짓을 하는 사람들, 초등학생들 관심이 없을 때 갑자기 손 들고 막 뛰어다닌다던가 갑자기 책상 발로 찬다던가 이런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야 나는 우선 여기에 네모 쳐볼까요? 짧은 글. 여기서 말하는 짧은 글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반성, 성찰의 결과물이 되겠죠. 를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어. 사랑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랑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관심, 사랑. 화자가 한평생 추구한 건 이거니까요.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걸 후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헤맨 건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밑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결국 이 부분은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성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적인 태도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스로가 사랑을 해야 타인도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했죠. 그 명언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또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 06번 갈게요. 현대시 06번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작품이어서 좀 쉬워요. 가볍게 치고 넘어갈 계획이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현대시 06번 보시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껍데기는 가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껍데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가라라고 명령형 어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껍데기는 부정적인 게 되겠죠. 화자가 지양하고 싶은 거, 싫어하는 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는요 허위, 가식, 그리고 외국 세력, 외세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총칭하는 말이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라라고 하는 명령어 의미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는 감탄형 종결어미의 효과를 봤다면 여기서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효과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진도 나가면 장충은 거의 중간고사 범위 끝나지 않았을까? 어때 준수아? 그럴 것 같지 않냐? 너네 지금 복습만 하면 돼.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말 많이 하는 거고 내신도 많이 하고 정시도 많이 하고. 얘들 도전했냐 너? 너 선택했어? 너 그럼 독서 화작 문학 다 봐야 되잖아. 덕성 알아보셨어요? 덕성? 덕성아? 저 고개를 숙이는 6개의 눈동자는 뭐지? 우선수 알아봐라. 미영이한테 말했는데 어제. 우선 알아왔냐?
나 진짜 반이상 겠잖아. 네? 반이상 3월달 반이상 겠잖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게 있어요. 반을 어떻게 짜지? 쌤이 안 알려주시면 수특책 뭐 사야 돼요로 가면 된다니까. 그게 지금 무언가를 캐내기 가장 좋은 멘트인 거야. 생각해봤어. 고3이라 수특책 살 건데 뭐 사야 돼요? 저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급한 거 먼저 하려고. 이 컨셉이 그나마 가장 무난한 것 같은 컨셉. 그러니까 도선이나 장충은 좀 확실하게 나와서 고민할 게 없어. 근데 지금 나머지 학교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명령을 사용해서 1번. 정말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싶은 화자의 강한 의지와 소망이 드러날 거고요. 2번. 운율형성 뻔하죠. 3번.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형식이 완결되는 형식의 완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 4번. 4번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하면 독특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준영아 물 좀 떠와 줄래? 라고 의문형으로 말했을 때랑 준영아 물 좀 떠와 라고 명령형으로 말했을 때 후자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누른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눌리면 자기한테 어떤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영화관 가서 액션이나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면 긴장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영화에 더 집중하게 되죠. 뭐가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이 명령형 어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부여해 주는데, 중간 부분 생략해서 적을까요? 지속적인 긴장감을 부여하니까 독자들은 이 작품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독자들이 계속 이 작품에 빠지니까 자기가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공감의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요. 근데 명령어미를 사용했을 때 4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4월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4월이라고 하는 건 4.19 혁명입니다. 근데 4월에 알맹이만 남보라고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알맹이라고 하는 6가지 같이 세트로 볼게요. 알맹이를 나무라고 말하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알맹이는 긍정적인 건가 봐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4.19 혁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을 터뜨리고 탄핵된 사건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4.19 혁명을 주도한 국민들은요, 순수한 의도에서 4.19 혁명을 주도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알맹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에 뒤집으시면 돼요. 허위의 반대말 진실, 가식의 반대말 순수, 외국 세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다 민족정신. 진실, 순수, 민족정신 등 긍정적인 가치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또 나옵니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동학년 곰나루라고 하는 건 동학 농민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 봉기를 일으킨 게 동학 농민 운동인데요. 동학 농민 운동에 아우성만 살고, 아우성 동그라미 쳐보시면 그럼 이 아우성도 아까 봤던 알맹이처럼 필요한 게 되겠죠. 그죠? 동학 농민 운동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반외세 반봉건입니다.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하는 것을 싫어했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고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반봉건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조선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신분제도가 너무 문제가 되고 탄관오리들이 너무 백성들만 핍박하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나라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게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봤던 알맹이처럼요, 진실, 순수, 민족정신이 되겠죠. 나무라고 말하니까.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이곳 가로쳐 보시면 화자에게 있어서 이곳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 당시에 한반도는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을 시기거든요. 그럼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으니까 이 분단된 나라들이 하나가 되기를, 통일이 되기를, 화합이 되기를 기원도 했겠죠. 가겠습니다. 밑줄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 밑줄 쳐보시면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처럼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라고 하는 건 허위와 가식이 없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모습들이 되겠죠. 꾸미는 게 없는 거죠. 허위도 거짓도 없고 가식도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 가로 여시면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민족. 허위와 가식이 없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여기 밑줄 쳐볼까요? 중립의 초래청. 중립이라고 하는 건 남과 북의 이념이 없는 중도가 되겠죠. 가운데 부분이요. 따라서 중립의 초래청이라고 하는 건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판문점 같은 개념이에요.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소. 앞에 서서 여기까지만 볼게.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맞절 가로쳐 보세요. 남과 북이 맞절한다. 통일 또는 화합이 되겠죠. 통일 또는 화합. 마지막 년은 쉬었다고 하겠습니다.